우리는 모두 관리인이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이 떠져서 보니 이 노인들이 서로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떤 한 사람만이 양손으로 지팡이를 그려쥐고 그 손등 위에 턱을 괜 채 마치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파져서 나는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조금 뒤 노인 중 한 사람이 잠에서 깨어 기침을 몹시 했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에 가래침을 뱉어댔는데 매번 뱉어다기보다는 마치 몸에서 잡아 뜯는 듯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깼고 관리인은 그들에게 나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이 불편한 밤샘으로 인해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방문을 나서면서 내겐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보낸 그날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두텁게 만들어 주기라도 했다는 듯이.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주었고 나는 간단히 세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밀크 커피를 마셨는데 이 맛이 아주 좋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ren고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들 위로 불그레한 빛이 하늘 가득 퍼지고 있었다. 언덕을 넘어오는 바람에 소금기 냄새가 여기까지 실려왔다. 쾌청한 하루가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앞마당의 플라타너스 밑에서 기다렸다. 나는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 졸음은 오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이 생각났다. 바로 이 시각이면 그들은 출근하기 위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에게는 언제나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각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생각에 좀 정신을 팔고 있었지만 건물들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주위가 산만해져 버렸다. 창문 저 안쪽이 한동안 소란스럽더니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해는 하늘로 좀 더 높이 떠올랐다. 햇볕이 내 발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나를 좀 보자고 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웃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더니 나에게 말했다. 이 장의사 사람들이 조금 전부터 와 있네. 어서 관을 닫으라고 할 생각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보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원장은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지시했다. 비자크, 그 사람들에게 닫아도 된다고 하게. 그러고 나서 원장이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라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기 책상으로 가 앉았고 짧은 다리를 꼬았다. 그는 나와 자기만이 담당 간호사와 함께 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이 원칙적으로 재혼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밤샘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안정상의 문제니까.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엄마의 오랜 남자친구였던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 이 토마 페레스라는 사람이야. 이 대목에서 원장은 빙그레 웃어 보이며 말했다. 음, 사실 좀 유치한 감정이긴 해. 하지만 그 영감과 자네 어머니는 떨어져 지내는 일이 거의 없었어. 원내에서는 놀리느라고 페레스에게 자네 약혼자군 하고 말하곤 했다네. 그는 웃었지. 그들에겐 그게 재미였던 거야. 이 메르소 부인의 죽음으로 그가 몹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난 그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나 왕진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어제 밤샘만은 못하게 했다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원장은 일어서서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그가 말했다. 마렌고의 주임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 일찍 오셨군. 그는 바로 마을 안에 있는 성당까지 가자면 최소한 45분은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 아이 둘이 서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이 사제는 그 아이 쪽으로 몸을 숙여 운줄의 길이를 알맞게 조절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으로 가자 사제가 허리를 폈다. 그는 나를 몽피스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얼핏 보니 관 뚜껑에 나사못들이 꽉 조여 박혀 있었고 실내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4명 있었다. 영구 마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신속히 진행되었다. 이 남자들이 관을 덮을 큰 보자기를 가지고 관 앞으로 나섰다. 이 사제와 그를 뒤따르는 복사들과 원장과 나는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 내가 모르는 어떤 부인이 서 있었다. 메르소시 일세, 원장이 말했다. 나는 그 부인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웃음기 없이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여 인사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그리고 운구하는 남자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문 앞에 영구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구마차는 길쭉하게 생긴 데다 니스칠이 번들거려서 필통을 연상시켰다. 영구마차 앞에는 장례 진행자가 서 있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사내였다. 그리고 거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스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위가 동그랗고 전두리가 넓은 축 처진 중장모를 썼고 바지는 구두 위로 비틀으며 늘어진 데다가 검정 보타이는 셔츠의 커다란 흰색 칼라에 비해 지나치게 작았다. 이 검은 점투성이인 코 아래에서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귀는 상당히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축 늘어진 채 귓바퀴가 흉흉하게 말린 야릇한 모양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이 창백한 얼굴에서 그 귀만이 핏빛으로 새빨간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장례 진행자가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장서 가고 그 다음에 영구마차 주위에 4남자,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의 맨 끝에는 담당 간호사와 페레스 씨.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하늘이 땅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열기가 급속히 높아졌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길을 떠나기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왜소한 영감은 다시 모자를 벗었다. 내가 고개를 약간 돌려 그를 쳐다보고 있으려니 원장이 나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장은 나에게 어머니와 페르스 씨가 저녁이면 간호사를 대동하고서 마을까지 자주 산책을 하곤 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 닿는 언덕까지 줄지어 늘어선 실편백나무들, 그 젓갈색과 초록색의 대지, 드문드문 흩어져 있지만 그린 듯 뚜렷한 그 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고장에서 저녁은 우수에 젖은 휴식과도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풍경을 전율케 하면서 천지에 넘쳐나는 태양 때문에 이 고장은 비인간적이고 길을 꺾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페레스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영구 마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자꾸 뒤로 처졌다. 영구 마차 곁에서 따라가던 남자 중 하나도 이제 뒤로 처져서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벌써 오래전부터 벌판이 벌레 소리와 타닥거리는 풀잎 소리로 수선스러웠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땀이 보르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었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곤 했다. 그때 그 남자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 올리고 왼손에 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지독히 내리 쬐네요. 나는 네 하고 말했다. 조금 뒤에 그가 물었다. 당신 어머니인가요? 나는 또 네 하고 말했다. 연세가 많으셨나요?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그렇죠 뭐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페레스가 우리 뒤로 한 50m쯤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펠트 모자를 흔들면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원장도 쳐다보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몇 방울 맺혀 있었지만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